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전투기 넉 대의 호위 속에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창덕궁 후원을 함께 거닐며 친교를 다졌고 6대 그룹 총수 등은 별도 면담을 갖고 원전과 방산 협력 방안 등을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국토부가 전세 사기 특별법의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 짧아도 10년, 길게는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조건과 자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모하메드 UAE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라고 하죠. 여기에 진입하자 F-15K 넉 대가 즉각 호위하며 서울공항까지 영접해 왔습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보시죠. 네, 5월 28일 상황이죠. UAE 대통령 전용기가 있고요. F-15K 넉 대가 저렇게 좌우 상하에서 호위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최대의 예우죠. 저게 윤 대통령이 UAE를 작년 1월에 갔을 때도 저런 영접을 받았습니다. 자, 1년 4개월 만에 대통령끼리 국빈 방문을 교환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짧은 시간인데 윤 대통령도 2023년 1월에 이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했을 때 그야말로 극진한 영접, 전투기 넉 대 호위 등을 받았죠? 예, 거기다가 또 낙타병, 또 기마병, 예, 그것도 환영도 받았고, 아주 그때도 국빈으로서 아주 정말 각별한 그런 예우를 받았죠. 그 당시에도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정말. 그러니까 왼쪽이 윤 대통령이 갈 때 모습이고요. 예. 그 가운데 이주필 바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번에 올 때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국빈 맞이가 저런 거구나 하는 걸 느끼도록 했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죠. 왜냐하면 받은 만큼은 최소한 받은 만큼은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고 또 이번에 보니까 이분 모함마드 대통령 이게 또 이름이 그쪽 이름 복잡하잖아요.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이게 예. 근데 그분도 이제 뭐냐면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국빈 방문해서 한국은 처음 방문했죠. 그 동안에 물론 한 5번쯤 왕세제 시절에 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또 왔고 또 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으로서는 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아랍에미리트하고 우리 경제적으로 그 협력 관계가 굉장히 지금 긴밀해졌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국빈 방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여기서 윤 대통령이 받았던 기마 낙타병 도열 환영식 장면 직접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아랍권에서 낙타병의 이 도열 환영식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라고. 지금 도열된 낙타병 모습 보셨습니다. 지금 대통령궁의 이 아부다비에 있죠. 윤 대통령이 탄 승용차가 좀 들어오고 있고 창밖으로 손을 흔들어서 이제 하고 있고 양국기를 든 그 귀빈들이 지금 영접하고 있고 당시에 이제 이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네,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 모습 보셨고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공식 첫 일정으로 모하메드 대통령을 우리 창덕궁 부용지 주변으로 안내해서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자, 이게 UAE 측이 가장 원했던 일정이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공식 일정도 있고 비공식 일정도 있는 거고 이런 친교 일정도 이제 이번에는 뭐 공식 일정처럼 얘기가 됐습니다만 비공식 일정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친교라는 게 분명히 필요한 어떤 그런 절차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제 우리 쪽에서도 어디 무슨 일을 친교 일정으로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테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 좀 산책하고 싶다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의외죠. 머리가 복잡한 일이 많은 상황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기가 이제 부용점이고 네. 부용지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좀 저기를 그래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같이 거닐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대화도 좀 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창덕궁이라는 데가 도심 한가운데는 또 궁이고 여기에 후원, 옛날에는 비원이라고도 했습니다만 이쪽이 또 거기서 또 좀 한적하고 조용한 데다 보니까 이 모하메드 대통령이 원했던 산책을 하기에는 뭐 최적의 장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친교 일정의 주제는 테마는요. 부용이란 말이 연꽃을 뜻하는 한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이었습니다. 두 정상은 우리 전통 궁중무용인 학연화대 설합무, 합설무라고 하죠. 이걸 함께 봤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저런 무용이 있었지. 자, 이 이유가요. UAE의 국조, 즉 나라새가 펠콘, 즉 사막의 매라고 하네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국조를 가질 정도로 그 나라에서는 이 새를 좋아한다. 그 점에 이제 우리가 그걸 생각해가지고 학춤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학에 그걸 둘러쓰고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연화대라는 이 당학에서는 연화대 이것도 그 춤입니다. 그 학하고 연화대, 학춤하고 연화대 이것을 두 개를 같이 해가지고 합설해가지고 같이 이제 보여준 건데 우리로서는 이게 뭐 궁중 음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의 접대를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갔을 때도 그렇게 했고 또 우리도 왔을 때 무슨 블랙 이글스가 축하 비행을 한다든지 우리도 특별한 이런 환영의 예를 다했으니까 두 나라가 앞으로도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네. 이어서 이 친교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보통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는데 지금 보신 대로 본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본관에서 저렇게 맞고 2층으로 올라가서 친교 만찬을 한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쪽에서 더 예우를 한다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이번에 여러 가지로 좀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이주필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오늘 국빈 오찬이 오늘 있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을 거였는데. 네. 근데 공식 행사는 그거고 대통령 내외하고 아랍에는요 뭐 국가원수 부부 같이 다니는 게 없거든요. 왜냐면 남녀가 유별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만 초대해가지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그렇게 친교 만찬을 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식사 자리는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이 사는 그 생활 공간을 보여주는 게 아랍권에서는 대단한 어떤 그 예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첫 만찬은 본관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설명이셨어요. 자, 이번 국빈 방문에서 나올 실질적인 성과 무엇보다 경제 협력과 투자 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UAE의 대한국 투자 규모 엄청나죠? 예. 일단 작년 1월에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했을 때 나왔던 얘기가 3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0조가 좀 넘는 돈이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후속 조치, 사실 그게 그동안 구체화해서 나온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게 아마 뭔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을 거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끝나고 날 텐데 그때쯤 아마 피날레처럼 이런 걸 앞으로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요. 우리와 아랍에미리트 간의 이 경제 협력은 사실은 특히 미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있어서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원전 또 방산 쪽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모빌리티라든가 청정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도 협력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냐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임평론가가 이제 개략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들어가 보죠. 특히 이 방산 분야와 원전 등 청정에너지 또 이래서 에너지 사업 투자 확대가 아주 큰 관심사입니다. 자, 추가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질까? 실질적으로 약속한 투자는 얼마나 실현될까?
이런 부분이 또 관심이죠. 예, 일단 원전 같은 경우 2009년 바라카 원전 4기 그게 사실 이제 3월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가서 일단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사실상. 그 다음에 2022년에 천궁이라고 하죠. 이 미사일 이거를 4조 6천억 규모로 수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쪽에서 추가적인 무기 수출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물밑에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원전 같은 경우는 4기까지가 이제 완공이 돼서 일단 가동에 들어간 상태여서 이 상태에서 좀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5기와 6기, 2기를 더 추가적으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일단 지난번 2009년도에 20조짜리 그 수주였는데 이번에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그 원전 2기라는 것도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4기를 제대로 납품을 하고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는 걸 감안하면 이 추가 5기, 6기도 역시 우리 쪽이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방사는 아무래도 지금 중동이 제일 불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하루는 모르고 예. 이것저것이 불안하죠. 사실 뭐 유럽도 그렇지만 이 중동 국가들도 군사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좀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K 방산, 그러니까 우리 무기 체계들이 가성비도 좋고 무엇보다 급한 마음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빨리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거. 납기가 빠르고. 그렇죠.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방산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들리지 않겠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제 그 아이언돔을 무력화시킬 때 5천 발을 막 쏴가지고 예. 소용이 물량 없었잖아요. 작전을 그러니까 했었죠. 이제 드론과 소위 방공망이 엄청 중요해졌다. 그런데 이걸 빨리 하려면 항공무기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필요성에서 우리가 이제 아마 UAE도 야 우리도 남의 일 아닌데 이게 돈 문제가 아니야. 이번에 가서 좀 더 네. 사오자. 이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그 드론 방어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게 지금 뭐 했다면 조단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이 사실은 물론 굉장히 까다롭긴 합니다. 그 각자 또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가 그 나라들이 원래 갖고 있던 무기 체계들과의 이 호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한국 무기들이 갖고 있는 이 경쟁력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큰 기대감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정이 첫날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모하메드 UAE 대통령이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회장 등 그야말로 손에 꼽을 만한 우리 재계 총수들을 모처에서 비공개지만 1시간 이상 면담을 했네요. 예, 어제 저도 TV를 보니까 한국에 내로라 하는 재벌 총수들은 다 총출동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만큼 거기 시장이요. 지금 아까 임 평론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이런 큰 시장에 우리 이제 기업들이 거의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정의선 HD 현대 부회장이 또 보이고요. 네. 그다음 뭐 허태스 지어서 정의선이 아니라 정기선입니다. 정기선이죠. 정기선. 예. 그다음 뭐 여러분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뭐 또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뭐 그 외에도 많은 이제 분들이 그 총출동해 가지고 아마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제 최태원 그 SK 회장이 상위 회장이죠. 상위 회장이기도 한데 갔다 와서 무슨 말씀 나눴냐 이랬더니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하튼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중동 국가들 말이죠. 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러시아는 이쪽에서 못 사잖아요. 이란하고 그쪽이니까. 안 되죠. 예, 안 되지. 또 유럽하고 너무 친해진다는 것도 아랍의 정서로서는 안 맞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점에서 아주 적절한 그런 그러니까. 거래 상대다. 이걸 우리는 또 최대한 이용해야죠. 예. 그러니까 딱이에요. 우리 한국이 그럼, 사가기가 여기저기 눈치도 좀 봐야 되고 돈만 있다고 사는 무기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모임은요.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모하메드 대통령이 찍어가면서 네. 이분들을 좀 따로 만나겠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자리였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자, 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방금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이 질문 공세를 하니까 좋은 말씀 많이 나눴다. 의미심장하게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 대기업이 UAE와 어떤 협력들을 할 수 있죠? 예. 그 최태원 회장이 사실은 말은 되게 간결했지만 표정이라든가 어떤 뭐 분위기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명히 오갔을 거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아마 그 전에 사전적으로 서로 좀 페이퍼나 이런 걸로 오간 게 있을 겁니다. 네. 실무적으로 차원에서.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했던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역시 모하메드 대통령이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고 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도
대통령이 이렇게 뭐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로 자주 만나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의미를 좀 둘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기대감이 더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존에 이미 협력 관계에 있었던 그 건설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또 원전, 그다음에 방산 분야뿐만이 아니라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다양한 미래 어떤 그런 사업 관련된 부분들, 청정 에너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여기서 좀 참고할 만한 게요.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한 500조 이상 되는 거죠. 3천억 달러예요. 3천억 달러입니다. 네. 예. 쿠폰드 이름이 무바달라인데 여기서 우리한테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간담회 갔기 전에 방문을 하기 전에 에너지 정보통신 기술 보통 ICT라고 하죠. 그다음에 항공 우주 인프라 건설 등에 우리가 관심이 많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과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앞서도 이 주필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레로라는 그런 오너분들 보면 사실 이런 데들과 맥락이 좀 맞닿아 있는 데들이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찍어서 이제 만나고 싶다고 했던 데들이 이제 이번에 초청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 만남의 그 핵심이 비즈니스를 모하메드 대통령이 와서 구체화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갑니다. 모하메드, 뭐 아랍권에서는 무함마드 같은 말입니다. 이 대통령은 2019년 왕세제, 그러니까 전임 국왕의 동생이에요. 아들이 아니라 왕세자가 아닙니다. 왕세제 시절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매우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자, 인연이 어떻게 시작된 거죠? 2019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이제 부회장, 그때 부회장이 예, 아랍에미리트 거기 갔을 때 왕세자이던 모함마드를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인연이 깊어졌대요. 사실 두 양반이 나이 차가 1살 차이예요. 아, 그럼 거의 갑장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갑, 예. 아주 친구로서 좋은 사이잖아요.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만나가지고 이제 5G 그때 이제 그게 굉장히 관심사였으니까 그것을 비롯한 IT 이 분야에서 서로 간에 협력 방안도 논의를 했고요. 또 같은 해 이 왕세제가 또 이 회장 초대를 또 우리나라에 왔죠. 와가지고 화성에 왔죠? 예, 네. 삼성전자 그 화성 사업장의 반도체 생산 라인 이걸 또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022년에 이제 전임 그 대통령이 그 별세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이재용 회장은 또 거기 용산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에 또 가서 조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회장이 되고 난 데는 맨 첫 출장지로 아랍에미리트로 갔습니다. 그때도 참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재용 회장은 이제야말로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 됐는데 맨 처음 간 곳이 아랍에미리트였다. 이 점도 두 사람 사이의 각별한 관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그해 같은 해 12월 초에는 또 그 바라카에 있는 그 원전, 그 건설 현장에 갔죠. 예, 가서 또 그 격려, 거기도 이제 삼성에서도 삼성물산에서 짓고 갔으니까 있습니다. 예. 격려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로이터 통신이 지난 4월에 이야기하기로 그 보도하기로 UAE가 2032년에 가동을 목표로 해가지고 수개월 내에 두 번째 원전 단지. 네. 근데 엄청스러운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도 우리가 참여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예. 자, 또 간담회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모함마드 대통령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무신사와 두나무 대표 등도 이 모하메드 대통령 간담회, 면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왜 이분들을 만났죠? 아마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던 분들 꽤 많으셨을 겁니다. 이상하다. 무슨 에너지, 무슨 방산 이쪽이 아닌데 했던 분이 많을 텐데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그 방시혁 대표, 그 하이브 대표는 사실은 우리 엔터계 대표격으로 참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요. 국내 기관에서 해외 한류 시대 조사를 했는데 1년 전에 비해서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난 나라 5개국을 뽑았는데 그중에 3나라가 중동 국가였고요. 그중에 UAE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초청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의외인 회사가 무신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패션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도 UAE 측에서 여기를 좀 만나게 해달라. 아, 그러니까 콕 집어서 무신사를 얘기했대요. 그래서 초청이 됐다고 그러고
게임하고 이제 그 코인 쪽 관련된 이 두 회사 김택진 대표하고 송치영 두남부 이사회 의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한국에 있는 이 기업들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했느냐 이거를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굉장히 높게 사서 이번에 초청을 하게 됐다 그렇게 지금 정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요 UAE 참석 기업을 물어보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UAE 측이 무신사를 최우선으로 언급해서 우리 측에서도 무신사를 1번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후일담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 진출에 관심을 가진 중견 기업 대표들도 여럿 만났습니다. 한 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 장면 직접 보겠습니다. 네, 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 이 별도 행사인데 여기에도 많은 그 양국 절개와 관료 인사들, 모하메드 대통령과 함께 온 분들이 같이 이렇게 만났어요. 우리 즉 인사에서도 투자 의향서도 교환을 했고 44년 전 1980년 6월 한국과 UAE 양국이 수교할 당시 2억 불에도 미치지 못했던 교역 규모가 이제 100배 이상 증가한 것은 여기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네, 43년 정도 지났는데 100배 이상이 늘었어요, 교역량이. 그 양도 양이지만 질적인 팽창도 매우 놀랍습니다. 자, 원전과 방산, 건설, IT뿐 아니라 우리 의약품 공장이 두바이에 지어집니다. 그 투자 의향서, 아까 보신 게 체결된 거예요. 자, 이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이 기업인 포럼에 200명의 양쪽 경제인들 참석했다. 그 상당히 좀 관심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주최한 간담회는 이제 일부 이제 재벌 오너들 같은 이제 제한적인 분들이 좀 참석을 했지만 여기에는 이제 국내 중견 중소기업들 대표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상당히 좀 활발한 얘기들을 좀 나눴다고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 회사죠 메디톡신 이제 보톡스의 원료인 보톨리늄 톡신을 만드는 회사로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유명한 회사죠. 예, 이 메디톡스가 아랍에미리트에 공장을 짓는 문제도 이제 이런 투자 의향서를 좀 서로 체결을 했고요. 실제로 공장을 짓게 되면 이제 국내 바이오 업체가 중동에 공장을 짓는 첫 사례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또 재밌는 거는 왜 바이오 업체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투자 의향서를 이날 이 행사에서 체결을 했을 것이냐. 글쎄요. 앞서 엔터 업계 대표 나온 것도 그랬고 패션 업계 무진사 대표가 나온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좀 중무장대한 쪽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는 조금씩 디테일한 사람들의 일상생활 관련된 쪽으로 섬세하게 좀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를 실생활과 밀착된 소프트한 아이템들. 그러니까 이제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우리나라의 경제 협력이라는 게 이제 무겁고 뭐 큰 규모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실생활적으로 점점점 세분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번 투자 어떤 행사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2억 달러도 안 되던 상황에서 이제는 뭐 그 10배, 100배가 넘는 200억 달러 이상. 아마 이제 이것도 사실은 중간 과정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게 가기 위한 중간 단계니까 그렇죠. 200배가 될 날도 멀지 그런 않았겠죠. 거죠. 네. 자, 이제 오늘 둘째 날 본격적인 UAE와의 경제 외교 성과가 나올 겁니다. 이 소식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전세 사기 피해가 크게 늘어서 경매에 나온 서울의 빌라들이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10년 짧아도 길게는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내놨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경매 차익만큼의 기대하지 않은 이익이 예정세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드리겠다는
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 경매로 넘어간 서울의 빌라가 18년 만에 가장 많아졌다죠. 예, 사실은 전세 사기가 또 굉장히 제일 많이 발생한 또 지역이 또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요. 지난달 그러니까 4월 경매 건수가 지금 표에서 보신 것처럼 1,456건이 됐습니다. 이게 18년, 그 2006년 이후, 지금 표에서도 보시겠지만 2006년에 1,475건, 그 이후에 이제 18년 만에 가장 많은 건수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경매 시장의 물건이 전세 사기 피해를 본 그런 경매 물건이 나오는 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기존에 이미 경매에 들어갔던 이 빌라 물건들이 계속해서 유찰이 되니까 누구한테 팔리진 않고 계속 유찰이 되면서 쌓이다 보니까 이것까지 합쳐져가지고 좀 이렇게 경매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세 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빌라에 대한 이 소비자들의 그 걱정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예 이제 수요가 확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경매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빌라나 연립주택들이 문제인데 이런 집들이 밀집한 곳들의 피해가 특히 더 컸어요. 서울의 경우를 한번 따져보면 자, 어떤 구들에서 이 빌라 경매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예, 강서구가 이제 제일 왜 많죠. 빌라 사기 가지고 집중됐던 곳 아닙니까? 화곡동, 예, 동천동, 뭐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지금 저 빌라 이 경매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예. 그러지 않아도 지금 불안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천구가 그러니까 강서구는 지금 546건이에요. 그 다음에 양천구가 104건, 구로구가 113건, 관악구가 85건, 양평구가 87건. 금천구입니다.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 그다음에 네. 보면 예, 또 금천구가 이제 5위고 은평구, 강북구, 성북구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근데 예, 그만큼 여기는 말하자면 이제 다세대 주택, 저 빌라 이런 데 사는 사람이 많다. 이거는 저 바꾸면 경제력이 이런 구별로 경제력에도 차이가 있다 이 말이겠죠. 저 보시면 저 빨간 곳들이 다 이 밀집하고 문제가 있는 곳들이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저 민심을 바로잡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저런 지역에 대해서 저런 지역의 서민들이 울분이 안 생기도록 예? 그것을 정부가 이제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뭐 이런 대책도 예. 전세 사기 지원 대책도 나오고 하는데 정부가 세심하게 잘 따져서 그 뭐냐면 나라 살림도 규모 있게 살면서 예, 도와줄 수 있고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예. 네. 자, 이 감정가보다 아주 낮게 경매를 진행하면 이게 좀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유찰이 많다고요? 예, 한 번 유찰되면 20%씩 줄잖아요. 그러니까 1억짜리를 한 번 유찰되면 이제 8천부터 다시 이제 감정가는 그대로지만 이제 입찰가가 바뀌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전에 우리도 얘기했습니다만 강서 화곡동에 있는 이런 대표적인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빌라 같은 경우가 감정가는 2억 9천입니다. 거의 3억짜리인데. 예,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리고 아마 30평대 꽤 비교적 큰 빌라일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 2,500만 원대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저 정도면 소위 말하는 속칭 줍줍 수준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럴 것 같은데 사람들이 주축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안 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 사기 때문에 이제 빌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굉장히 불안감들이 굉장히 누적이 돼 있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빌라들이 여러 가지 뭐 교통 문제 또는 뭐 주차 문제, 그다음에 주변 어떤 삶의 여건 문제 등등등, 그다음에 또 낡은 집들도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아예 차제 빌라는 이제는 주거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수요가 좀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떨어지면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네. 그거조차 안 할 정도로 빌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정이 서울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 인천, 특히 경기도의 사정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역시 2006년 이후에 최다 경매 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예, 975건이랍니다. 2006년 이후에 최다 건수인데 이만큼 지금 뭐 말하자면 이 빌라에 대한 국민들의 그 불안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 집값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사람 많이들 몰려들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더 불안해지거든. 그렇죠. 값이 떨어지면 더 불안해진다. 그게 심리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했냐면 떨어지니까 사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거꾸로거든요. 떨어지면 안 사고 올라가야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지금 유턴이 필요한 겁니다. 어딘가 가격이. 피봇이 나와야죠. 예. 그래서 그때 돼야 이게 이제 소화가 될 텐데 네. 현재로서는 매수세가 거의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여기 있는 다세대 빌라 4층 그 위치한 한 호실은 지금 어떠냐면 감정가가요 1억 2,9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 520만 6천 원. 예? 한 600만 원도 안 되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사겠습니까? 오히려 너무 싸니까 오히려 안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상황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트를 정부가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경매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하여 낙찰자인 LH공사 등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일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복잡할 수 있으니까 좀 풀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건지 임평론가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경매를 이제 전세 사기 피해가 된 그 집을 이제 지금 이제 경매로 넘어간 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통 이제 피해자들이 문제가 되는 게 후순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경매가 낙찰되면 낙찰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가 낙찰이면 30%가 됐다 그러면 3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 선순위가 보통 3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피해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입는 거라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만약에 혹시라도 뭐 선순위가 뭐 2천만 원이 되고 나머지 1천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내 보증금이 뭐 한 5천만 원 돼도 적어도 1천만 원은 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준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심지어 자살을 하고 있는 자살까지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주거 불안정성이거든요. 그러네요. 여기서 나가면 사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경매가 낙찰이 되면 내가 그 집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강제로.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 가장 큰 문제였던 거를 이제 정부에서도 그 집을 LH가 그러니까 정부가 아예 낙찰을 받아서 네. 그 집에 현재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그대로? 최소의 10년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주거 안정성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시세보다 최대 70%. 임대료도 싸게 해주는 예. 거고요. 필요하면 그 집을 산다고 했을 때는 이제 더 저렴하게 또 매매도 좀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 피해자들이 적어도 10년, 길게는 20년까지는 일단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사실 이게 정부 대책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을 잘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야당이 28일 단독으로 처리를 한 게 전세 사기 특별법이 있는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그 법안보다 정부가 내놓은 이 지원책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냐하면 이 사기를 당해서 먼저 그 전세금을 정부가 주고, 그다음 후에 사기를 친 사람이건 어쨌든 임대 사업자든 그 사람들한테 받아내겠다는 그렇죠. 건데 이건 아니 사기치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사기치고 도망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후에 뭘 받아냅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돈이 어디 그냥 박 장관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니고 아니죠. 윤 대통령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니죠.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그것도 이를테면 청약예금 이런 걸로 조성된 기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돈 가지고 여기다 해줘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국민의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결국은 사기꾼 보전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기당한 사람의 그걸 보전해준다는 건 사기꾼이 사기친 그 돈을 보전해준다는 거 되니까 이거는 좀 이치에도 안 맞고 국민들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렇잖아요.
다른 국민을 손실 보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구제해준다. 물론 해주면 좋죠. 그게 포퓰리스트적인 사고방식이라면 모든 걸 다 국가가 해주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네네. 점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그건 너무 포퓰리스트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야당이 자꾸 주장하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 특별법에 대한 아쉬움도 표명을 했습니다. 자세히 얘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되었습니다. 동안건은 공공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입니다. 정부는 그간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증가될 우려도 높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네, 박상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권, 쉽게 말해 거부권 행사를 이 법에 대해서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도 아니고 장관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돈도 아니고 또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야당 분들의 주머니에서 나올 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쏟아부으면 그만한 어떤 형평성도 있고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그냥 쏟아붓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런 무리한 입법은 아마 야당에서도 이걸 그냥 정치 공세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이제 뭐 조심스럽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뻔히 계산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또 사실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서 야당이 또 제의에 붙일 수도 없잖아요. 뭐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한번 이거 뭐 제의에 또 그때 대해서 다시 또 할 수는 있지만 한번 이렇게 된 걸 가지고 그건 정치 도의적으로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일 거고 역시 저도 생각할 때는 제의에 붙이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조치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푼 것 자체가 갖는 의미, 이게 한 자치단체지만 이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왜 그런가요? 서초구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 규제 해제 이유는 이커머스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오프라인 이런 대형 마트들은 이제 한 달에 2번 또 쉬어야 되고요. 또 영업 시간도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그 자정부터 08시까지는 영업도 금지가 돼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만 딱 1시간. 금지시키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하겠다. 사실 거기가 푼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그렇죠. 거고요. 저 1시간이야 뭐 청소 시간 정도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 이용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텐데 쿠팡은 사실은 일주일 내내 아무 때나 주문하고 또 뭐 당일날 받거나 그 다음날 오전에 받거나 새벽에 받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커머스 이런 어떤 시장 구조에서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굉장히 편리하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대형마트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그러면 그냥 너네들은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를 서초구청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좀 풀어보겠다라고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결국 이제 이게 서초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까지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 이제 유통법 문제도 다시 한번 이번 국회에서는 끝났으면 다음 22대 국회에서 뭔가 새롭게 논의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7월에는 새벽 배송도 이제 예.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계속해서 자세히 또 짚어보겠습니다. 자, 쿠세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분들도 있지만 나 그거 알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쿠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집값, 전셋값, 월세가 달라진다고요? 이게 결국은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인 수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한 겁니다. 그 쿠세권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미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쿠팡 역세권이 합쳐진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쿠팡을 직접 이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 사실 이런 거에 그래? 쿠팡을 이용 못하는 데도 있어라고 생각하실 텐데 많아요. 예,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 쿠팡 주문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에 많이 되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2, 3일 걸리는 그런 데들도 있고요. 그만큼 서울이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이랑 분명히 좀 여건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켓 배송이라든지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있는 주거지들의 어떤 선호도가 높고 당연히 거기에 있는 뭐 집값이든 월세든 뭐 전세든 이런 임대료도 당연히 더 비쌀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앞으로도 아마 이거는 뭐 크게 변하지 않지 않겠냐. 왜냐하면 아주 뭐 그 인구 몇 명 안 사는 데까지 이렇게 그 딜리버리 업체들이 배달 업체들이나 이 이커머스 업체들이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주필께 여쭙겠습니다. 새벽 배송 이용하세요? 저는 나이가 있고 또 집에 식구하고 둘만 사니까 새벽 배송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이 직장인들은 요즘 전부 부부가 같이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침이 지나면 집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그 새벽 배송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대한상의의 설문조사 결과 집 근처 대형마트에 새벽 배송을 이용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10명 중 8명이 이용하겠다. 뭐 심지어 9명까지 나온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84%라니까 8명이나 9명 뭐 이 정도겠죠. 그러니까 열에 8, 9명이 그걸 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가족 구성도 달라졌고요. 세대 구성도 달라졌고 이러니까 새벽 배송이야말로 또 오늘 직장인들 대부분에게 아주 긴히 필요한 그런 서비스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정부가 계속 막아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분이 84%고요. 네, 그렇죠. 하겠냐 그랬더니 9명 가까이 이제 또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필수적이네요. 그 말이죠. 80%거나 90%거나 그런데 국민 절대 다수가 이거 필요하다 이 말인 거고 그런 점에서 근데 이게 말이죠. 수도권하고 6대 그 광역시 예. 이쪽에만 해당되고 다른 지역에 또 잘 안 된다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물류 이 구조를 좀 많이 정부가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새벽 배송의 폐지는 유통법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즉 상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효과가 크지 않았죠? 예, 왜냐하면 새벽 배송의 그 편리함, 그것을 맛을 본 분들은 계속 그걸 찾죠. 그게 당연한 소비자들의 심리인데 마치 이번에 해외 직구 알테시드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해외 직구를 못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정책 펼치려고 했다가 그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처럼 결국 이게 실질적으로 골목 상권의 어떤 뭐 보호라든가 이쪽으로 간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이 오프라인 업체들의 이런 새벽 배송 문제를 못하게 하니까 온라인 업체들의 새벽 배송이 이어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쿠팡이라든가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제 크게 성장한 계기가 좀 된 건데요. 실제로 대형마트 이용률이 이 유통법이 시작을 했던 2014년에 27.8% 거의 30% 정도 되던 게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13%까지 떨어졌거든요. 온라인은 뭐 확 늘었어요. 예, 온라인은 그 반대로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 실제로는 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한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한쪽에 이제 피해를 주는 상황이 결국 이런 어떤 정책 때문에 나타난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라든가 또는 업체들이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생존 구도로 좀 생각을 좀 바꿔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들이 이제 외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유통법 개정인데 네. 자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핵심 내용을 좀 표를 준비했는데 좀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온라인 쇼핑을 영업을 할 때 의무 휴업일 제한을 해제해라.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하고 의무 휴업일을 똑같이 동일하게 좀 놓지 말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명절과 근접한 의무 휴업일 같은 경우 하루는 명절 당일로 이동을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적어도 이틀이 아니라 하루 정도는 좀 영업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이 좀 되는 거죠. 명절 때 쇼핑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또 시골에 안 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상업진흥구역 신설이라든가 의무휴업일 지방세산 절차 이거는 사실 이번에 서초구 같은 사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할 때 너무 이제 큰 틀에서 딱 정해가지고 밑에서 뭔가 유연한 어떤 그런 정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든 것도 좀 풀어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결국 이 개정안이 일단 21대 국회에서는 좀 어렵고 22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22대 국회에서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냐,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는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요. 이런 유통법 개정안이 이제 오늘 21대 국회 문을 사실상 닫습니다. 자, 21대 국회에서 이제 폐기될 운명이 거의 99%예요. 22대 국회에서 한다는데 잘 되겠습니까? 오늘이 그 21대 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날이고 그러면 오늘 이게 법안이 어제 다 민주당이 할 건 어제 다 했잖아요. 예, 문 내렸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어차피 이번엔 폐기된다. 예, 그다음에 결국 22대 국회에서 이걸 이제 기대해야 되는데 22대 국회에서 또 역시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이 네. 절대 다수를 지금 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민주당이 이걸 이제 과연 해줄지 안 해줄지 그건 누구한테 달렸냐? 민주당한테 달린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럴 때 바로 이 이제 유통업 이 발전을 위해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외 브랜드가 국내 들어와서 국내 시장 완전히 석권하기 전에 우리 시장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예, 이런 것은 빨리빨리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하는 분들이 가장 따지는 게 표거든요. 선거는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진짜 민생을 위한 건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좀 심사숙고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곤 전 주필, 임종윤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TV 유튜브에서는 언제든지 볼 수 있을 수 있고 재방송으로는 내일 아침 6시부터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